니네 엄마 성질 더러워서 그 정도면 안 죽어. 남편이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위암 3기 판정을 받았다고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뿐인데요. 저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수건을 물고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딱 3일 뒤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붙잡은 남편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병원비 좀 알아봐줘. 저는 그 손을 내려다보며 7년간 삼켜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성질 더러우시니까 그 정도면 안 돌아가시겠네. 응급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남편이 7년간 숨겨온 비밀, 그리고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빚.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재혁이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밥을 먹고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저는 식탁 위에 국그릇을 올려놓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 현관문이 열리고 재혁이 넥타이를 풀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이제 와. 어서 씻고 나와요. 굽다 식겠어. 재혁이 고개만 끄덕이고 귀찮다는 듯 손을 씻으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숟가락을 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평소와 달랐습니다. 늘 크고 또렷하던 그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듯 작았습니다. 서연아, 응, 나다. 다른 게 아니고 엄마가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좀 들었는데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오는 떨리는 숨소리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에서 위에 나쁜 혹이 있단다. 벌써 3기라네. 의사가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수술비랑 이것저것 해서 2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더라. 서연아, 어떡하면 좋니? 순간 손에 힘이 풀리며 숟가락을 놓쳤습니다. 챙그랑 쇠숟가락이 사발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재혁이 미간을 팍 찌푸리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아이씨, 깜짝이야. 밥 먹을 때 전화 좀 받지 마. 사람 체하겠네. 뭔 전화길래 그렇게 정신을 빼놓고 있어? 저는 재혁의 핀잔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에게 내일 병원으로 가겠다고 간신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끝이 파들파들 떨리는 걸 느끼면서 저는 재혁을 간절하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위암이래. 벌써 3기라는데 수술이 급하대.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필요하다는데. 재혁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을 후후 불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래서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인데. 우리 모아둔 적금 있잖아. 거기서 좀 찾아서 쓰면 안 될까? 재혁이 먹던 숟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눈에는 걱정 대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 하은이 나중에 학원 보내고 전세금 오르면 보태려고 피땀 흘려 모은 돈 아냐? 거기서 2천만 원을 덥석 빼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손가락 빨고 살라고? 당신 친정일이면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 거야? 지금 돈이 문제야? 우리 엄마가 죽을지도 모른다니까. 자식 도리로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답답한 마음에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재혁이 벌떡 일어나더니 식탁을 손바닥으로 쾅
내리쳤습니다. 악을 쓰긴 왜 써? 걱정하지 마. 당신네 엄마 성격 보통 아니잖아. 그렇게 기 드센 할망구가 그 정도 병으로 죽을 사람이야? 절대 안 죽어. 순간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재혁의 입술이 계속 발싹거리며 뭐라 떠드는 게 보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칼로 베인 듯 아파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변기 뚜껑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라도 하은이가 들을까봐 수건을 입에 꽉 물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작년 추석 엄마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 보낸 반찬통을 재혁이 시어머니 앞에서 열어보며 코를 막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우, 냄새나. 이런 건 왜 자꾸 보내시는 거야? 라며 쓰레기통에 처박던 그 차가운 손길. 아버지 제삿날마다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못 가라며 등을 돌리던 차가운 뒷모습.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제 가족은 이 집에서 언제나 개밥의 도토리처럼 뒷순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은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은이가 제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눈이 왜 이렇게 빨개? 토끼 같아. 어젯밤에 엄마가 슬픈 영화를 하나 봤거든. 주인공이 너무 불쌍해서 엉엉 울었어. 하은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무슨 영화인데? 라고 물었지만 저는 억지로 웃어 보이며 어린이집 문 앞에 하은이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은이가 가방을 메고 아장아장 걸어가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주고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 썼습니다.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오빠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빠, 엄마 얘기 들었지? 전화기 너머로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전화 받았다. 오빠 수술비가 2천만 원이래. 나 지금 당장 그 큰 돈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오빠가 좀 보탤 수 있을까? 오빠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하다. 오빠가 지금 제 앞가림도 못하고 살잖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당장 몇십만 원도 융통할 데가 없다. 내가 못나서 정말 미안하다. 오빠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2년 전 사업이 쫄딱 망하고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티는 오빠의 사정을 잘 알기에 더는 매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오빠. 내가 어떻게든 알아볼게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정신없이 은행 세 곳을 돌았습니다. 신용대출을 물어봤지만 집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번역가라는 제 직업은 은행원들의 눈에 그저 무직자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한도는 쥐꼬리만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전에 남몰래 모아둔 적금을 해지하고 이자가 무서운 카드론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 겨우 2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오자마자 친구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어떡하면 좋니? 정말 미칠 것 같아. 상황을 다 들은 지연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 재혁 씨가 진짜 입으로 그런 소리를 뱉었다고? 성질 더러워서 안 죽는다니 그게 사람 자식이 할 소리야? 짐승도 제 장모한테는 그렇게 안 해. 지금 남편 욕할 기운도 없어. 엄마 수술이 급하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일단 엄마부터 살리고 봐야지. 서연아, 기운내. 그 인간이랑은 나중에 단판을 짓더라도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지연이의 위로를 뒤로하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엄마가 침대에 기대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손목에 꽂힌 링거줄이 유난히 길어 보였고 그 사이 엄마의 볼은 더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수술비 다 준비됐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서연아, 그 돈이 어디서 났니? 김서방이. 그 사람이 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는 제 표정만 보고도 다 안다는 듯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엄마의 뒷모습 위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시장통에서 오빠와 저를 홀로 키운 엄마였습니다. 남들에게 지지 않으려 시장에서 소리 지르고 학교 담임 선생님한테 따지러 오고 동네 사람들과 악다구니를 쓰던 그 억척스러운 모습들. 사실은 그게 다 힘없는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엄마가 스스로 입었던 딱딱한 갑옷이었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마디 굵고 마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틀 뒤 드디어 수술날이었습니다. 수술실 앞 차가운 복도 의자에서 혼자 4시간을 버텼습니다. 재혁에게 엄마 수술 들어갔어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화면의 일은 사라졌는데도 답장 한 줄 없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사위인 듯한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고 아들은 편의점에서 따뜻한 커피를 사와 아버지 손에 쥐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풍경 속에서 섬처럼 혼자 앉아 꺼진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환자분 보호자 되시죠? 수술은 아주 잘 끝났습니다. 다행히 고비는 넘겼으니 이제 기력 회복하시고 항암 치료 일정 잡으시면 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엎드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엄마가 살았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지독한 외로움 때문인지 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엄마 병실에서 정성껏 끓여온 미역국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맞은편 침대에 계신 할머니의 사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위는 들어오자마자 장모님, 저 왔어요. 하며 싹싹하게 웃더니 이불을 매만지고 뜨거운 국을 그릇에 덜어 직접 수저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가 유명한 집에서 사온 거예요. 한 입만 더 드세요. 네. 저는 숟가락을 든 채 멍하니 그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저에게는 꿈속에서도 가질 수 없는 평범하고도 귀한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여보, 서연아, 큰일 났어. 우리 엄마가 길 가다 차에 치였대. 지금 당장 응급실로 와, 빨리. 전화기 너머 재혁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엄마에게 엄마 나 잠깐 어디 좀 다녀올게라고 말한 뒤 허겁지겁 병실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창밖으로 무심히 지나가는 가로수들을 보며 저는 멍해졌습니다. 제 귓가에는 조금 전 재혁의 다급한 목소리가 아니라 며칠 전 그가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니네 엄마 성질 더러워서 그 정도면 안 죽어.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웅웅거리며 반복됐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서러움과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뭉쳐 올라왔습니다. 택시가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응급실 복도에 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넥타이는 비뚤어진 채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길 건너다가 차에 치였대. 골반이랑 갈비뼈를 다쳤어. 2달은 입원해야 된대. 간호사가 옆에서 설명을 보탰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빨간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사고가 나셨어요. 과실 비율 문제가 있어서 보험 처리가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재혁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축축했습니다. 서연아, 병원비 좀 알아봐줘. 나 지금 머리가 하나도 안 돌아가. 저는 재혁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일 전 이 손으로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뭉쳐있던 문장이 입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또렷하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성질 더러우시니까 그 정도면 안 돌아가시겠네. 재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힘이 빠지며 팔이 축 내려갔습니다. 재혁이 멍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1초, 2초. 재혁의 얼굴이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혁이 목소리를 높이자 응급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혁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제 팔을 잡아 끌어 비상계단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쳤어? 우리 엄마가 응급실에 누워 있는데 지금 그게 할 소리야? 3일 전에 내 엄마한테 네가 한 말 그대로야.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으면 네가 미친 거지. 재혁이 주먹으로 벽을 내려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계단통에 울렸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돌아서서 응급실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입원 수속 서류가 놓여 있었고 보호자란에 서명을 해야 했습니다. 펜을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에 이름을 쓰는 순간 또 간병이 시작되는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걸 거부했을 때 하은이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펜을 눌러 이름을 썼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 병실로 시댁 식구들이 몰려왔습니다. 큰아버지 부부, 작은아버지, 고모까지.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운 채 붕대를 감은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그년이 응급실에서 나보고 죽으라고 저주를 했어. 내가 사고 나서 죽어가는데 그런 말을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큰아버지가 얼굴을 붉히며 재혁에게 소리쳤습니다. 재혁아, 집안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며느리가 어른한테 그런 입을 놀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은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벌떡 상체를 일으키며 소리 질렀습니다. 거짓말. 우리 재혁이가 다 들었어. 인연이 지금 시어머니 앞에서 발뺌을 해? 저는 재혁을 봤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3일 전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사람들에게 말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뒤 고모만 복도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고모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서연아, 솔직히 말해봐. 재혁이가 평소에 처갓집한테 어떻게 했어? 저는 엄마 수술비 이야기부터 재혁이 소리치며 한 말까지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모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애가 그 엄마 밑에서 제대로 클 리가 없었어. 고모의 말 속에 오래 묵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모가 제 편이 되어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떠나고 저는 병원 1층 벤치에 앉아 엄마 병원 간병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이 밤새 잠을 못 주무셨어요. 딸이 걱정된다고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아무 일 없다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카드 영수증 뭉치 사이로 잔액이 찍힌 통장 사본이 보였습니다. 한쪽에는 항암 치료까지 앞둔 엄마, 다른 쪽에는 2달 입원인 시어머니. 이번 달 카드값도 빠듯한 잔고였습니다. 그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오전에 엄마 병원, 오후에 시어머니 병원. 하은이는 어린이집 연장반에 맡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올 때마다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미지근해. 이걸 환자한테 먹이겠다고 가져온 거야? 과일을 이렇게 두껍게 깎으면 어떡해. 살림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제가 매일 오기 어렵다고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가 침대 옆 물컵을 집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 하는 소리에 같은 병실 환자분과 보호자가 놀라 쳐다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쪼그려 앉아 물과 유리 조각을 닦았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누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의 보호자인 5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아가씨, 저 안에서 다 봤어요. 왜 저렇게까지 당하면서 참아요? 며느리니까요.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 여성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노예는 아니잖아요. 나도 예전에 시어머니한테 비슷하게 당했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서 가족 상담도 받고 법률 도움도 받았어요. 혹시 필요하면 전화해봐요. 그 여성분이 메모지에 전화번호를 적어 건네주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제역과의 냉전은 계속됐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시어머니 병실로 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저와 마주치면 하은이 밥은 먹였어?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도 자기가 엄마한테 한 폭언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냉장고에 결혼기념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두 사람이 남의 사진 같았습니다. 어느 저녁 하은이를 재우는데 하은이가 이불 속에서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엄마 싫어해? 아니야, 아빠 요즘 바빠서 그래. 하은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잠옷 소매를 꼭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뒤 방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정말 이 아이를 위한 건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나 요즘 진짜 못 버티겠어. 시어머니 사고 이후 벌어진 일들을 다 쏟아냈습니다. 지연이가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이러다 쓰러진다. 다음 주에 나 시간 낼 테니까 만나자. 그리고 내 회사 동료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아는 사람 있거든. 연락처 알아봐 줄까? 이혼이라는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면 현실이 될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지연이가 그 가능성을 열어준 것에 마음 한구석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그 주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아버지 제사인 거 알지? 음식 준비해서 집으로 가. 어머니, 친정엄마가 다음 주부터 항암 치료 시작이라 제가 통원을 도와드려야 해서. 시집 제사보다 친정이 먼저야? 그러니까 니네 엄마가 그 모양이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사 당일 엄마 병실에 간병인을 부탁하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있는데 제역의 사촌 형수가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피커폰이 켜져 있었습니다. 형수야, 나와. 우리 며느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형수가 멈칫하며 저를 봤습니다. 저는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고
형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부엌을 나갔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정 쪽이 좀 부실해서 내가 다 가르쳤지.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두부를 써는 손을 멈추고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사가 끝난 밤 재혁에게 다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간병비에 항암 치료비도 계속 나가. 우리 좀 상의하자. 또 그 얘기야? 니네 오빠한테 맡기면 되잖아. 오빠 사업 실패해서 지방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거 알잖아. 형편이 안 된다고. 재혁이 이불을 끌어당기며 돌아 누웠습니다. 그럼 그쪽 집안이 다 그 모양인 거지. 내가 뭘 어쩌라고.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 병원비 청구서가 왔습니다. 무단횡단 과실로 보험 처리가 지연되면서 자비 부담분이 크게 잡혀 있었습니다. 재혁에게 청구서를 보여주자 재혁이 말했습니다. 부부 공동 재산인데 왜 나만 내? 네가 우리 엄마 병원비 안 낼 거면 나도 니네 엄마 대출 갚는 거 도와줄 생각 없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재혁은 처음부터 제가 대출받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겁니다. 조용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창에 협의이혼 절차라고 쳤습니다. 지연이가 보내준 법률 상담 사이트도 열어봤습니다. 하나하나 읽어가며 메모장에 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서연 씨 맞으시죠? 저 재혁이 누나 박수진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재혁에게 누나가 있다는 말은 결혼 전에 딱 한 번 들었습니다. 사진도 본 적 없고 연락처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왜 지금 저한테 연락을 한 건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서연 맞습니다. 다음 날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수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상과 달리 단정한 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보다 6살 위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한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커피를 시키고 마주 앉자마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서연 씨, 재혁이가 초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커피잔을 드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진이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결혼식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재혁이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고 옆에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분위기도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부드러운 인상. 재혁이가 26대 결혼했었어요. 1년 만에 이혼했고요. 이 사람이 첫 번째 아내 민지 씨예요. 사진 속 민지라는 여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혼한 이유가 뭐였는데요? 민지 씨 친정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야 했어요.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친정이 거지냐라고 했어요. 재혁이는 아내 편을 안 들었고요. 6개월 동안 냉전이 이어지다가 민지 씨가 아무것도 못 받고 쫓겨나다시피 이혼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민지라는 사람의 얼굴이 자꾸 제 얼굴과 겹쳤습니다. 그러면 재혁이 혼인관계 증명서에 이혼 기록이 있을 텐데 저랑 결혼할 때 왜 안 나왔죠?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에 일반이랑 상세가 있거든요. 일반 증명서에는 현재 상태만 나와요. 과거 이혼 기록은 안 나오죠. 우리 엄마가 재혁이한테 일반 증명서만 내라고 시켰을 거예요.
서연 씨 쪽에서 상세 증명서를 따로 요청하지 않았으면 모를 수밖에 없었어요. 맞았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상세 증명서를 따로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재혁이 가져온 서류를 그대로 믿었습니다. 수진 씨는 왜 이제야 저한테 연락하신 거예요? 수진이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저는 22살에 집을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재혁이한테는 대학 학비를 다 대줬는데 저한테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여자가 뭔 대학이냐 그러더라고요. 10년 넘게 가족이랑 연락 끊고 살았어요. 혼자 미용실 하나 차려서 먹고 살았고요. 수진이 커피잔을 감싸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고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교통사고 났다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데 민지 씨 생각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혁이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당신 초혼 아니지? 재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헛소리를. 수진 언니 만났어. 다 들었어. 재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엄마가 시킨 거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한 말 들려? 엄마가 시켰으니까 나한테 거짓말한 게 괜찮다는 거야? 재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가 잠든 걸 확인하고 밤에 산책로로 나갔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지연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혁이가 초혼이 아니었어. 지연이가 바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뭐? 진짜? 당장 변호사 만나야 돼. 내일 내가 같이 가줄까? 아직은 혼자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해. 알겠어. 근데 오래 끌지 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다음 날 저녁 엄마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항암 치료를 마친 엄마는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링거줄이 2개나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자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사실은 재혁의 초혼 사실부터 시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까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 듣고 난 엄마가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집안이 처음부터 너를 속인 거잖아. 그걸 7년 동안. 옆에 있던 기계에서 삐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혈압 수치가 올라간 겁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진정시켜주세요. 엄마를 붙잡고 엄마 진정해 제발 하면서 달랬지만 엄마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 벽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지 말걸 이라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틀 뒤 시어머니 병실에 갔습니다. 평소처럼 과일을 깎아서 접시에 담아 내밀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재혁 씨가 전에 결혼했었다는 거 저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과일 접시 위에서 멈췄습니다. 한 박자의 정적. 시어머니가 턱을 치켜들며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이혼할 거야? 해봐. 네 손해지. 첫 번째 며느리분한테 하신 것처럼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물컵을 집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물이 쏟아져 제 바지와 신발을 적셨습니다. 같은 병실 환자분이 놀라 간호사를 불렀고 간호사가 달려와 소란을 수습했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지난번 그 50대 보호자 여성분이 다가왔습니다. 저번에도 물컵, 오늘도 이러고. 아가씨 진짜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 얼굴이에요. 내가 저번에 알려준 건강가정지원센터 한번 전화해봐요. 정말 도움 많이 받았거든요. 가방 속에서 지난번에 받아놓은 메모지를 꺼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저장했습니다. 그 직후 재혁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병실에서 왜 난리친 거야? 난리친 건 어머니고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자꾸 이러면 나도 생각이 있어. 이혼 진짜 원해? 재혁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무서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당장 변호사도 없고 돈도 없고 하은이는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예상했어요.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어요. 가사 전문이에요. 정윤호라는 분인데 한번 만나봐요. 수진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재혁이 월급 관리 누가 해요? 재혁이가 해요. 저한테는 생활비만 이체하고 그거 통제해요. 집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적금이 얼마나 있는지 미리 파악해놔요. 그날 밤부터 재혁이 잠든 사이 서재 서류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보험 서류, 적금 통장 사본을 하나씩 확인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재혁 이름으로 된 적금이 제가 알던 것보다 2개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매달 일정 금액이 이체되는 내역도 있었습니다. 하은이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다던 말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보니 소유자가 시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재혁은 전세 세입자에 불과했습니다. 결혼할 때 내 집이야라고 했던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같은 서랍 안쪽에서 제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읽어보니 2년 전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가게 운영자금으로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리면서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년 전 어느 날 재혁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 세금 관련 서류니까 여기 사인만 해줘라고 했었습니다. 여러 장을 한꺼번에 내밀어서 저는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 속에 이 서류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찍어 수진에게 보냈습니다. 수진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역시 그 짓을 했구나.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 씨도 이혼하고 나서 자기 이름으로 된 카드 빚이 엄마 반찬 가게 자금으로 쓰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싸울 기운이 없어서 그냥 떠난 거예요. 서연 씨는 같은 일을 당하면 안 돼요. 전화를 끊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소개해준 변호사 정윤호에게 상담 예약 메일을 보냈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복도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입술이 갈라져 있었고 눈밑이 까맣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것. 법률사무소는 병원에서 버스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름을 말하자 안쪽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정윤호 변호사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책상 위에 서류가 빼곡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저장해둔 서류 사진들을 하나씩 보여드렸습니다. 정 변호사가 연대보증 서류 사진을 확대해서 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남편분이 세금 서류라고 속이고 다른 서류 사이에 끼워서 사인을 받은 거면 속여서 받은 동의니까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로 형사고소도 검토해 볼 수 있고요. 저축은행이면 절차가 다른 건가요? 저축은행이라 본인 확인이 느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시 대출 과정 기록을 조회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반찬 가게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실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이혼할 때 재산 나누는데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정 변호사가 메모지에 무언가를 적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연 씨, 남편분하고 대화할 때 녹음을 해두세요. 둘이 대화하는 걸 한쪽이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건물 1층 카페에 앉아 정 변호사가 정리해준 목록을 읽었습니다. 서명 경위 조사, 금융거래 내역 조회, 이혼 조정 신청. 막막하기만 하던 것들이 순서가 생기니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수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 상담 결과를 전하자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 됐다. 그리고 서연 씨, 민지 씨 연락처 내가 알고 있어요. 민지 씨한테 물어봤더니 필요하면 증인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요? 10년 전 일인데 왜? 민지 씨도 그때 혼자 당하고 혼자 떠난 거잖아요. 자기 같은 사람이 또 생기는 걸 가만히 볼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코끝이 뜨거워졌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10년 묵은 상처를 다시 꺼내면서까지 돕겠다는 거였습니다. 수진과 헤어지고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전화번호. 번호를 누르고 가족 갈등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이 제 상황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겪고 계신 건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저희 센터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랑 심리 상담을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학대. 제가 겪고 있는 일에 이름이 붙는 순간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번역 에이전시 2곳에 추가 계약을 요청했고 밤마다 하은이를 재운 뒤 새벽 2시까지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정부 24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화면에 제역의 이전 혼인 날짜와 이혼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혼 날짜와 저와의 결혼 날짜 사이 간격이 8개월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8개월 만에 새 며느리를 구한 겁니다. 며칠 뒤 재혁이 퇴근길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식탁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대화하자. 내가 좀 심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정도의 마음이 풀렸을 겁니다. 하지만 서재에서 본 숨겨진 적금 내역과 시어머니 이체 기록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잘 말해볼 테니까 이혼 같은 소리는 하지 말자. 엄마한테 말해보겠다. 결국 그게 이 사람의 해결 방식의 전부였습니다. 케이크 상자에 손을 대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 변호사의 조언대로 재혁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누를 때마다 씁쓸했습니다. 남편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게, 하지만 7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라고 생각하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녁에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반찬 가게 대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가게 대출은 잘 갚고 계신 거야? 재혁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녹음이 됐습니다. 연대보증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간접 증거였습니다. 며칠 뒤 저녁 재혁이 갑자기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요즘 왜 자꾸 돈 얘기를 꺼내? 뭔가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핸드폰 좀 보여봐. 의심이 많으면 네가 피곤한 거야. 핸드폰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녹음 파일과 서류 사진을 전부 클라우드에 올려두고 핸드폰에서는 지웠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증거 보전을 서두르자고 했습니다. 그 무렵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항암 치료 상황과 이혼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나 이혼할 것 같아. 서연아. 오빠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한테는 도와줄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근데 엄마 항암 치료 통원할 때 내가 올라가서 모시고 다닐 수는 있어. 그건 내가 할게. 오빠도 오빠 나름의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도움은 안 되지만 서로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혼자가 아닌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오후 엄마의 두 번째 항암 치료가 끝나고 택시에 엄마를 태우는데 담당 의사가 복도에서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치료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대로 가면 좋은 경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택시 안에서 엄마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구역질에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게 사람 꼴이냐? 근데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네가 더 힘들어지니까 이 약 물고 다닌다. 엄마의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쪽을 보지 않고 창밖만 보는 엄마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항암 치료가 안정 궤도에 오르면서 의사가 통원 간격을 3주로 늘려도 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를 친정집으로 모시고 가서 방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채웠습니다. 집 앞에서 나오는데 엄마의 오랜 친구 영숙 여사가 반찬통을 들고 마침 찾아왔습니다. 서연이구나. 얼마만이야.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이모, 엄마 수술 때부터 계속 반찬 가져다 주셨다면서요. 감사합니다, 정말. 영숙 여사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나 힘들 때 먼저 손 내밀어 준 사람이야. 은혜를 갚는 거지 뭐. 걱정 마. 내가 매일 들를 테니까. 엄마가 현관문에 기대서며 말했습니다. 너 살이 많이 빠졌다. 밥은 먹고 다니냐? 엄마, 나 다이어트 중이야. 다이어트는 무슨. 눈밑이 까맣잖아.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아서. 엄마가 미안할 거 뭐가 있어. 건강하기만 하면 돼. 둘 다 눈이 젖었는데 울지 않으려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퇴원 일정이 잡혔습니다. 재혁이 저녁에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퇴원하면 우리 집에서 지내시겠대. 안 돼. 재혁이 멈칫했습니다. 뭐? 이 집에서 어머니 수발까지 드는 건 불가능해. 요양보호사를 알아보든지 어머니 댁에서 회복하시게 하든지 해. 엄마가 다쳤는데 그게 말이 되냐? 내 엄마가 위암으로 수술대에 올라갔을 때 당신이 한 게 뭐야? 익십. 나는 그래도 어머니 입원 서류에 사인하고 매일 병원 다니면서 간병했어. 당신은 뭘 했어? 재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재혁이 출근 전, 퇴근 후에 시어머니 집을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로가 쌓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매일 했던 일의 절반도 안 되는 건데 며칠 만에 얼굴이 쭈그러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과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서연아,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연민이 스치다가 금세 사라졌습니다. 어느 밤 하은이를 재우고 거실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메일로 받은 이혼 소장 초안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원고 이서연, 피고 박재혁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습니다. 서류를 다 읽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아래 벚꽃나무에 꽃봉오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소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 사람의 본심을 확인해 보겠다는 생각이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 하은이를 친정엄마 집에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재혁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둘이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하자.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대보증 서류였습니다. 재혁의 시선이 서류 위에 멈췄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뭐야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처음 보는 거 맞아? 2년 전에 세금 서류라면서 내한테 사인하라고 한 거. 그 서류 뭉치 속에 이게 끼어 있었어. 재혁의 목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침을 삼키는 게 보였습니다. 아, 그게. 그리고 이거. 핸드폰을 꺼내 녹음 파일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재혁의 눈이 화면 위에서 멈추더니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엄마가 세금 서류라고 해서 같이 넣은 거야. 나도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늦어서. 내용을 속이고 사인을 받은 건 사기야. 나 변호사 만났어. 형사고소도 가능하대. 재혁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엄마한테 고소는 하지 마. 엄마가 감옥에 가면 어떡해. 저는 무릎 꿇은 재혁을 내려다봤습니다. 7년 동안 이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무릎이 저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기 위한 무릎이었습니다. 끝까지 그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결정권이 완전히 제 손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어나서 앉아. 재혁이 천천히 일어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이 거실에서 하은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재혁이 박수를 치며 웃었던 밤이 스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셋이서 작은 트리를 꾸몄던 저녁도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조건 3가지야. 첫째, 연대보증 해지 절차 바로 시작해. 둘째, 내가 엄마 치료비 때문에 받은 대출 전액 갚아. 셋째, 협의 이혼에 응해. 재혁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 좀 줘. 2주.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요구하는 쪽에 선 겁니다. 가슴이 벅찬 건지 무서운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열흘 뒤 아침에 일어나니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혁은 이미 출근한 뒤였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저축은행에 연대보증 해지를 신청한 접수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혁이 혼자서 빚을 떠안겠다는 심사 요청 서류도 함께였습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서류를 사진 찍어 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이틀 뒤 정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접수는 됐고요. 심사에 2주에서 3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재혁 씨 신용도로 보면 전환 가능성은 높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한국에 넘었어. 진짜? 잘했어. 근데 너 오늘 밥은 먹었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연이를 만나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뜨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연이가 젓가락을 놓으며 물었습니다. 야, 왜 울어? 몰라. 그냥 나와. 지연이 눈도 빨개졌습니다. 울면서 밥 먹기 있기다, 진짜. 지연이도 코를 훌쩍이면서 둘 다 울다가 웃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물티슈를 한 뭉치 갖다 주셨습니다. 며칠 뒤 재혁이 협의 이혼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마주서서 들은 그 한마디는 담담했습니다. 알겠어. 하자.
가정법원에 나란히 가서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은이가 있으니까 숙려기간이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법원 로비를 나오면서 재혁이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하은이는 잘 부탁한다. 미움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사람한테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나쁜 사람이라기보다 어머니의 세계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저와 하은이가 대가를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숙려 기간 동안 하은이를 데리고 친정엄마 집에서 지냈습니다. 번역 일감이 조금씩 늘면서 수입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는 외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면서 웃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영숙 여사가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가져다 주며 하은이와 놀아주는 덕분에 저는 작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부엌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들여다보니 엄마가 하은이랑 수제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손에 밀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고 엄마 앞치마에도 밀가루가 날려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반죽을 뜯다가 엄마 코에 밀가루를 묻혔습니다. 할머니 코 하얘졌다. 엄마가 놀란 척하며 하은이 뺨에 밀가루를 묻혔습니다. 둘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가 지키고 싶었던 전부였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숙려 기간이 남아 있었고 양육권 문제와 재산 분할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저녁에 하은이가 잠들고 엄마가 제 옆에 와 앉았습니다. 서연아, 이혼하고 나서 뭐하고 살 거냐? 번역 일 계속하면서 하은이 키울 거야.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참을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네가 결정한 거면 엄마는 뭐든 응원한다. 근데 밥은 제때 먹어라. 엄마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주는 무게가 어떤 위로보다 깊었습니다.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주 중반 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나 이제 내려갈게. 가게도 오래 비웠고 카페에서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 씨, 진짜 감사했어요. 수진 씨 아니었으면 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수진이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서연 씨 덕분에 내 상처를 들여다볼 용기가 생겼어요. 10년 넘게 덮어두고만 있었거든.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혹시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올라올 테니까 걱정 마요. 카페를 나와 수진이 택시를 타고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번 일로 잃은 것이 많았지만 이 인연은 얻은 것이었습니다. 수진이 떠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꺼냈습니다. 하은이가 신발을 밀어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갈 거야. 엄마 옆에 있을 거야. 하은아, 어린이집 가야지. 친구들이 기다리잖아. 싫어. 안 가. 하은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안아서 데려다 줬습니다. 어린이집 문 앞에서 하은이를 내려놓자 선생님이 하은이 손을 잡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하은이가 뒤돌아보며 울먹이는 얼굴이 문이 닫힐 때까지 보였습니다.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은이가 요즘 친구들이랑 안 어울리고 혼자 구석에 앉아 있어요. 낮잠 시간에 자다가 우는 날도 있고요. 집에서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고 이불을 정리하는데 이불 한가운데 소변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이가 야뇨증이 생긴 겁니다. 6살 아이의 몸이
먼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은이의 놀이치료 일정을 잡았고 센터 상담사가 첫 상담에서 말했습니다. 하은이가 분리불안하고 퇴행 증상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아이한테는 안정적인 환경이 가장 급해요. 상담사가 이어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도 따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아이의 안정은 엄마의 안정에서 시작되거든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괜찮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상담실 밖 복도에서 유리 너머로 하은이가 모래놀이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손으로 모래를 쥐었다 놓았다 반복하는 아이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상담 일정에 동의했습니다. 그 주에 번역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죄송한데 이번 프로젝트가 취소됐어요. 클라이언트 쪽 사정이라서요. 대형 계약이었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와 엄마 대출 상환금을 그 수입으로 계산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은이 상담비, 생활비, 대출 상환금. 숫자가 안 맞았습니다. 새벽에 번역 작업을 하다가 키보드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제역 쪽 변호사에게서 서류가 왔습니다. 정 변호사가 전화로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제역 씨 측에서 하은이 양육권을 주장하겠다고 했어요. 서연 씨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걸 근거로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할 거라고요. 이대로면 협의 이혼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은이한테 관심도 없던 사람이 양육권을 무기로 쓰겠다는 거였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하죠? 경제력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서연 씨가 하은이의 주된 양육자였다는 걸 증명할 자료를 모아주세요. 어린이집 생활기록부, 건강검진 기록, 병원 진료 기록 같은 거요.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은이 어린이집 생활기록부, 예방접종 기록, 소아과 진료 기록을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7년간 재혁이 하은이 병원에 같이 간 기록이 딱 2번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하은이가 잠든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주말에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은이 손을 잡고 놀이터에 가주면서 저한테 작업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돌아와서 지연이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큰 돈은 아닌데 당분간 하은이 간식비라도 보태. 그랬어. 이건 안 받아. 빌리는 거야. 잘 살게 되면 갚아. 지연이가 제 손에 억지로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지연이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뒤 저녁 재혁이 예고 없이 친정엄마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하은이 좀 보게 해줘. 아이와 아빠의 만남을 막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근처 놀이터에서 만나게 했습니다. 재혁이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하은아, 아빠 보고 싶었지? 하은이가 재혁의 품에서 몸을 비틀더니 미끄러져 내려와 제 다리 뒤로 숨었습니다. 재혁의 팔이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얼굴이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하은이를 안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재혁이 돌아간 뒤 하은이의 야뇨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자다가 아빠 어디 갔어? 하면서 울다 잠들었습니다. 상담사의 조언대로 그림책을 한 권 샀습니다. 곰 가족 이야기였는데 아빠 곰이 먼 곳으로 떠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천천히 읽어줬습니다. 아빠 곰이 짐을 싸는 장면에서 하은이가 책을 탁 덮었습니다.
아빠 곰 나빠. 가슴이 쪼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를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를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하은이가 제 팔에 매달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소매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이불을 덮어주고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밀린 번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제 상태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은이가 잠든 뒤 엄마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 요즘 잠을 못 자지. 다 말해봐. 하은이 양요증, 양육권 문제, 프로젝트 취소까지 하나씩 꺼냈습니다. 엄마가 다 듣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짐이 돼서 네가 이 모양이다. 내 수술비만 아니었으면 너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엄마 때문이 아니야. 이건 내 싸움이야.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의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순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잠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마음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하은이 등하원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동네 반찬가게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가게 메뉴판 번역기를 연결해줬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엄마가 짐이 아니라 힘이 되려고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양육권 심리기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 씨, 좋은 소식이에요. 재혁 씨 측에서 양육권 주장을 거두겠다고 했어요. 대신 한 달에 이 아이를 만나는 것만 요구하겠다고요. 갑자기요? 왜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재혁 씨가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재혁이한테 전화했어요. 하은이를 무기로 쓰는 순간 너는 엄마랑 똑같아지는 거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인지 긴장이 풀린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협의 이혼 절차가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하은아, 이제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하은이가 올려다봤습니다. 진짜? 약속?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제 손가락을 걸며 대답했습니다. 약속? 하은이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피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떤 법적 승리보다 컸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뒤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의 위암 재혁의 폭언, 시어머니 사고, 초혼의 비밀, 연대보증, 양육권 싸움까지 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많은 일이 몰아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통과하고 지금 여기 서 있었습니다. 아직 이혼이 끝난 것도 아니고 통장 잔고가 넉넉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길이 보였습니다. 베란다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이의 놀이치료를 매주 입원 다녔습니다. 상담사가 서연 씨도 부모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라고 했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3번째 상담이었습니다. 상담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요. 서연 씨는 화를 내는 것 자체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어요.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나빠지니까요. 그래서 7년 동안 참은 거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워온 거예요.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자기 감정을 계속 눌러온 거고요. 근데 감정을 누르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몸이 대신 아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면서 걸음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말하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변화는 번역일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에이전시에서 번역 건당 단가를 알려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냥 수락했을 금액이었습니다. 메일을 쓰다 멈추고 단가를 올려달라는 내용으로 다시 썼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이틀 뒤 에이전시에서 인상된 단가로 계약하겠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2달이 지나자 하은이에게도 변화가 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하은이가 요즘 친구들이랑 다시 어울려요. 오늘은 소꿉놀이도 하고 간식 시간에 옆에 앉은 친구한테 과자도 나눠줬어요. 야뇨증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이던 게 열흘에 한 번으로 줄더니 어느 날부터 이불이 깨끗한 날이 이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역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래 고민하다가 인터넷으로 번역 강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강생을 모집하고 매달 수강료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집에서 컴퓨터로 강의를 할 수 있어. 화면으로 수업하고 수강생들이 돈을 내는 거야. 세상 좋아졌네. 집에서 앉아서 가르치는 거야? 응. 해볼 만할 것 같아. 처음에는 수강생이 사이였습니다. 한 명이 빠져서 3달 동안 3명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꼼꼼하게 숙제를 봐주고 피드백을 달자 수강생들이 주변에 소문을 냈습니다. 넉 달째에 12명이 됐습니다. 어느 날 강의를 마치고 하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하은이가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엄마 선생님이야. 뒤돌아서서 몰래 눈을 닦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닌 서연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엄마의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항암 치료 반응이 좋았어요. 현재로서는 재발 소견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기 검진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 복도에서 엄마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엄마가 코를 훌쩍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걱정은 그만하고 내 앞길 챙겨라. 엄마 건강이 내 앞길이야. 엄마가 제 손을 탁 쳤습니다. 말은 또 기가 막히게 하네. 둘 다 웃으며 병원을 나왔습니다. 같은 복도를 몇 달 전에도 걸었는데 발걸음이 달랐습니다. 저축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대보증 해지와 빚 넘기는 절차가 다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변호사에게 확인 전화를 했습니다. 서연 씨 이름으로 된 빚 연결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핸드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짐이 벗겨졌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아서 2번, 3번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숙려기간 3개월이 끝나는 날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재혁이 법원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판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협의 이혼을 인정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여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재혁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서연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재혁이 법원 계단 위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했다. 진심으로. 7년 동안 이 사람에게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나도 좋은 기억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야. 재혁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저도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다가 왼손을 봤습니다. 결혼 반지를 아직 빼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멈춰서서 반지를 백 코트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에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자국도 사라질 겁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법원 앞 가로수에 초여름 햇살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끝났어. 집에 갈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친정엄마 집 근처 작은 빌라 2층에 하은이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크지 않은 집이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한 곳이었습니다. 엄마는 항암 치료를 끝내고 3개월마다 정기 검진만 받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해서 짧은 머리가 엄마한테 의외로 잘 어울렸습니다. 하은이는 새 어린이집에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생겼고 밤에 이불을 적시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침마다 하은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골목을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고 분식집 앞을 지나면 어린이집이 나왔습니다. 그 10자리 길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걸으면서 어젯밤 꿈 이야기를 하거나 어린이집 친구가 뭘 했는지를 쏟아냈습니다. 이 평범한 아침이 제가 싸워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번역일은 안정됐고 온라인 강의 수강생은 20을 넘겼습니다. 어느 날 메일함에 낯선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출판사였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고 연락했다면서 실무 번역 안내서를 한 권 써볼 생각이 있느냐고 물어왔습니다. 메일을 3일 걷습니다. 지연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출판사에서 책을 써보라고 연락이 왔어. 뭐? 진짜? 당연히 해야지. 근데 나한테 책을 쓸 자격이 있을까? 지연이가 콧바람을 불며 말했습니다. 네가 아니면 누가 써? 혼자 대출 갈아엎고 이혼 소송 치르고 애 키우면서 강의까지 연 사람이 자격이 없으면 누가 있어? 전화를 끊고 출판사에 회신 메일을 보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은이가 잠든 밤마다 부엌 식탁에 앉아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하은이가 어린이집에서 도화지를 한 장 가져왔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왼쪽에 엄마와 외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고 오른쪽 끝에 아빠가 따로 서 있었습니다. 셋 다 입꼬리가 올라간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놓았습니다. 아빠를 웃는 얼굴로 그린 하은이의 마음이 아프면서도 대견했습니다. 한 달에 이재혁이 하은이를 만났습니다. 하은이가 돌아올 때마다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대. 그래, 그랬구나. 그 이상은 묻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하은이와 집 근처 공원에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은이에게 비눗방울 통을 건넸습니다. 하은이가 후 불자 비눗방울이 줄줄이 날아올랐습니다. 햇살에 무지개 빛으로 반짝이다가 툭 하고 터졌습니다. 하은이가 깔깔 웃으며 다시 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문자 한 통. 서연 씨, 나도 요즘 상담받기 시작했어요. 서연 씨 덕분이에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리 다 잘하고 있네요. 고개를 들어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비눗방울이 하은이 머리 위로 떠다니다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고개를 돌리니 영숙 여사가 산책로에서 손을 흔들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벤치 앞에 와서 하은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서연아, 다 잘 될 거야. 벌써 이만큼 왔잖아. 영숙 여사가 벤치에 앉는데 공원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은아, 외할머니 왔다. 엄마가 과일통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운동화를 신고 예전보다 좀 느린 걸음이었지만 얼굴에 혈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비눗방울통을 들고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나 비눗방울 엄청 크게 만들 수 있어. 엄마가 하은이를 안아올리며 웃었습니다. 하은이가 엄마 품에서 비눗방울을 불었고 바람에 실려 올라간 비눗방울이 공원 나무 위로 떠올랐습니다.
벤치에서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영숙 여사, 하은이. 피로 맺어진 사람, 마음으로 맺어진 사람. 이 사람들이 제 울타리였습니다. 엄마 이리 와. 같이 해. 하은이가 소리쳤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은이에게 걸어가 비눗방울 통을 받아들고 후 불었습니다. 비눗방울이 줄줄이 날아오르자 하은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세게 불어, 세게 하며 부채질을 했습니다. 영숙 여사가 벤치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하은이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에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하은이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하은이가 골라. 하은이가 한 발짝 앞으로 뛰며 외쳤습니다. 수제비. 골목에 하은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서연은 그날 응급실에서 던진 한마디로 시댁을 뒤집었지만 진짜 싸움은 그 뒤에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숨겨온 첫 번째 결혼, 자기도 모르게 서명했던 빚 서류, 양육권을 무기로 들이밀던 이혼 과정까지 혼자서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서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건을 물고 울던 화장실에서 나와 은행을 돌고 변호사를 만나고 새벽 2시까지 일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하은이 등하원을 맡겠다고 나선 엄마가 있었고 봉투를 억지로 손에 쥐어준 친구가 있었고 10년 만에 연락해온 시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끝이 아니었듯 이혼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지금 하은이 손을 잡고 어린이집에 가는 10분짜리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아이가 수제비라고 외치며 웃는 그 골목길이 서연이 싸워서 얻어낸 가장 평범하고 가장 소중한 일상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말하는 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그 시작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